실시간 헤드라인입니다. 전날 연준의 매파적 인하 결정에 급락했던 뉴욕 증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두려움이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새입니다. 국채금리도 계속 오르면서 투심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는 보합권에서 혼조 마감했습니다. 장중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급등락이 이어졌고 점차 오름폭을 반납하던 3대 주가 지수는 결국 보합권에서 혼조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테슬라는 뉴욕 증시에서 0.9% 밀린 438달러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텍사스주 오스틴시 당국과 내년 초에 자율주행차 도입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비트코인 뉴욕 거래가 하락하면서 10만 달러에 이어 9만 8천 달러 선도 붕괴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가 휘청이면서 비트코인도 함께 흔들리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네, 성공 투자 향해 출발하는 힘찬 첫걸음, 매일 아침 증시와이드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오은비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 10거래일간의 하락을 드디어 끊어내고 1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간밤에는 또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더불어서 주택 판매 지수까지 발표가 됐는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훨씬 더 좋게 나오면서 장 초반부터 지수 반등을 이끌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10년물 국채금리 자체가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에 이 3대 지수는 점차 하락세를 나타내며 결국에는 장 막판에 약간 소폭의 하락세로 마무리를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전날 급등락을 반복했던 M7 어제장에 있어서는 낙폭이 꽤나 깊게 보였었는데 간밤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혼조세로 회복되는 양상이 보이기도 했습니다. 웨드부시에서는 이 지금의 기술주의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면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에서 준비한 소식들 먼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소식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아침 읽는 어젯밤 미증시에서는 팔란티어의 상승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이드에서는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의 뉴욕 증시,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장 전 리포트, 어제 우리 증시는 이 페드의 금리 인하, 앞으로 금리 변동성까지 모두 다 맞게 되면서 급등락을 반복하다 결국에는 하락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 분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간밤 동안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종목 브리핑으로 시작해봅니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장 막판 나스닥과 S&P 500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1% 하락하면서 19,373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0.09% 하락하며 5,00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만이 소폭의 상승세 보였는데요. 0.04%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FOMC발 쇼크를 딛고 3대 지수 반등을 시도했지만 장 막판에 상승폭을 줄여가면서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되면서 어제 쇼크장을 진정시켰는데요. 전기 대비 연율 기준으로 3.1% 성장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미 경제가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면서 노동시장도 견조한 상태를 이어갔습니다. 12월 8일부터 14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지난주 대비 2만 2천 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지표인 11월 개인 소비 지출 PCE 물가 지수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예상치는 전년 대비 2.9% 상승으로 10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중입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는 1.65% 상승하면서 4.572%로 마감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56% 하락했는데요. 4,893포인트 선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WTI는 2.03% 하락하면서 배럴당 69.1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더 M7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3대 지수의 반등과 함께 M7 종목들도 대체로 상승 출발하는 흐름을 보였었는데요. 결국 마감에서는 혼조세로 마감했죠. 애플은 0.7% 상승하면서 249.79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08%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는데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오늘은 소폭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는 1.37% 상승하면서 13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작년 9월 이후에 최장 약세를 딛고 1.5% 가까이 올라주었는데요. 엔비디아의 주가 전날까지 5거래일 연속 하락하면서 최근 한 달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11% 수준으로 떨어졌었지만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알파벳은 0.06% 상승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마존도 볼까요? 아마존은 1.26% 상승하면서 223.29달러에 마무리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265달러로 인상하는 리포트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편 아마존의 근로자들은 크리스마스 쇼핑 붐을 앞두고 미국 7개 시설에서 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0.27%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이 메타 플랫폼스의 목표 가격을 730달러까지 높여잡기도 했는데요. 오늘의 주가는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테슬라 역시 소폭 하락해 주었는데요. 436.17달러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HSBC 분석가들은 테슬라의 주가 등급을 하향으로 유지했습니다. 바클레이즈의 분석가들도 앞으로의 성장성에 우려감을 표했는데요. 한편 테슬라는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출시하기 위해서 당국과 초기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투데이 핫스탁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오늘 3.83% 상승해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입니다.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미 육군 플랫폼 ADP와 6억 1,900만 달러 규모의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크게 상승했는데요. 2018년부터 육군은 팔란티어의 고급 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왔습니다. 최근의 계약은 육군 내에서 데이터를 더욱더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추가적인 육군 프로그램의 통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팔란티어의 소프트웨어들은 프레이닷컴과의 협력으로 언어 번역 기능의 향상과 안드릴과 같은 방위 산업 기업들이 팔란티어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수혜주로 손꼽히는 팔란티어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35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어서 다든 레스토랑입니다. 14.83%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다든 레스토랑은 올리브가든, 더 캐피탈 그린 등 다양한 상호로 미국과 캐나다에서 약 2,140개의 다이닝 레스토랑을 소유하고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025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다든 레스토랑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매출은 29억 달러로 28억 6천만 달러의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컨퍼런스콜에서 다든 레스토랑의 CEO 릭 카데나스는 소비자들이 이전 분기에 비해 조금 더 기분이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다며 실적 증가에 대한 기쁨을 밝혔는데요. 총 매출 목표도 기존의 추정치 119억 달러에서 121억 달러로 늘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라이릴리입니다. 오늘은 0.89% 하락하며 종가 형성했습니다. 대형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미 식품의약청 FDA가 유명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와 마운자로의 공급 부족 사태가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라고 발표한 후에 주가가 하락 전환한 건데요. 이 비만 치료제 성분인 GLP-1 호르몬을 이용한 대표 제품은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 위고비와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입니다. 이 마운자로의 성분명인 터제파타이드가 FDA의 약물 부족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제 이 주사 부족 문제가 해결됐다고 밝힌 겁니다. 일부 약국은 이 약물의 복합 약물을 제조, 판매 중이었는데요. 복합 약물은 특정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브랜드 약물에 대한 맞춤형 대안 역할을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이 브랜드 약물이 부족할 경우에는 복합 약국은 연방법에 따라서 특정 요건을 충족할 때 복합 약물을 생산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복합 버전의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복합 약물 판매 약국들에 타격을 입혔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종목별 이슈였고요. 저는 잠시 후 글로벌 이슈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서울경제신문에서 선정한 글로벌 조간 브리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정책으로 중국의 내년 수출 자체가 정체가 되거나 오히려 역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현재 제기가 된 상태입니다. 디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중국은 대외 수출이 위축이 되게 된다면 경제 침체가 심화될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주요 투자은행들은 내년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감소를 하거나 성장률이 0%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중국의 누적 수출 성장률은 55.4%로 침체된 경제를 떠받치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수출 둔화는 디플레이션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외 부분의 충격이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면서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에 이시바 일본 총리와 첫 회담을 가질 가능성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미일 관계를 중시하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방미 일정 조율에 착수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에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원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시바 총리와의 회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1,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직후에 나온 발언이고요. 손 회장의 발표가 트럼프의 이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분석도 현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시바 정부는 그간 트럼프와 조기 회담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에서 취임 전에 외국 정상과의 만남을 원칙적으로 거부를 하게 되면서 여기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렇게 입장을 바꾸면서 양측의 첫 회담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2024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이 지난 1년간 핵 탄두수를 500개에서 600개로 무려 20%나 늘렸다라고 밝혔습니다. 2030년까지는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수준이 지금 미국과 러시아 수준에 근접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보고서에서는 중국이 새로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면서 핵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민해방군의 부패 문제가 군 현대화와 목표 달성에 방해가 또 될 수가 있다라면서 반대의 또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 중국의 군 고위 관리들이 이 부패 혐의로 해임이 되면서 군에 대한 신뢰 자체가 현재 강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 시진핑 주석이 2027년 이 대만 침공 능력을 갖추라고 지시를 한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는 중국군의 현대화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이 부분에 목표가 달성될 시에는 대만 통일 노력의 중요한 군사적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 의회가 발의한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에 불발이 됐습니다. 이 법안은 정부 지원 기업이 중국 바이오 기업과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우시바이오로직스와 BGI 등이 규제 대상으로 현재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의 반대와 이 중국 기업들의 로비로 인해서 법안 처리가 현재 지연이 됐습니다. 내년에 생물보안법 재추진 가능성이 현재 함께 거론이 되고는 있지만 규제 대상 기업 지정 문제와 더불어서 상임위원장 교체 등으로 통과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법안 통과 가능성으로 미국 내 바이오 의약품 공장 건설을 중단을 했었던 우시바이오로직스는 법안 무산 조짐에 따라서 공사를 다시 재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사추세츠에 건설 중인 공장은 이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확장 계획 중이고요.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혜택까지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AI 기능을 탑재한 아이폰 출시를 위해서 텐센트, 바이트댄스와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애플이 중국 시장에서 AI 모델을 아이폰에 통합하기 위해서 현지 파트너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은 일부 국가에서 시리와 챗 GPT를 통합한 AI 기능을 선보였는데 일단 중국에서는 챗 GPT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과거 바이두와 협상이 무산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굉장히 크게 또 주목받고 있습니다. 애플은 중국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현지 기업 약진으로 점유율이 6위까지 하락하는 등 판매 부진을 현재 강하게 좀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이폰에 AI 기능을 추가하려는 시도는 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한 전략으로 또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도 애플과 협력을 통해서 AI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협상이 성사될 경우에는 중국 시장에서 애플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현지 AI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준비한 조간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이슈와이드를 통해서 글로벌 시장 대응 전략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이슈와이드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분은 SK인베스트 송가람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장 먼저 전반적으로 이 간밤에 미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제 이 페드에서 금리 인하 그 이후에 점도표에서 금리 인하가 내년에는 2회로 축소될 것이라면서 어제 미증시는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도 그 하락폭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이에 좀 무색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장 초반부터 반등세를 좀 강하게 보여주다가 하지만 또 장 막판 들어서는 좀 약한 흐름을 보여줬죠. 심지어 다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거래일간의 이 하락을 딛고 드디어 11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네, 현재 미증시의 전반적인 흐름, 단기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으로도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지만 이 가격적인 측면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단기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런 단기 고점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은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리고 이런 만기 주간 이후에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한 부분, 아직까지는 방향을 한 방향으로 잡았다라고 보시기보다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동성이 계속 커질 것이다라는 측면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변동성 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점, 현재 74%의 변동성 지수 그리고 급등에 따른 매물 출하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단기적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지표 그리고 금리 인하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이슈가 아직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수급 부분 체크를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변동성이 커질 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놓지 말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하 이후에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 부정적으로 내년 전망을 바라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이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시장에서는 그 충격의 여파가 꽤나 길게 자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또 시장을 봤더니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트를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조금 이 3대 지수의 어느 정도 약세 흐름에 한몫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금리 인하 여파 이후 내년의 금리 전망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여파가 언제까지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신가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 여파가 단기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금리 인하 여파는 상당히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것은 계속해서 우리 연초부터 이어져 왔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시에서 해외 경제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점은 이런 불확실성, 이 점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은 재료 대비 과도한 측면,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 나스닥에서 고점에서의 측면, 매수세가 아직까지는 강하지 않았다라는 점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점에 있어서 초기에 매수세가 약했다라는 점은 이런 단기 이슈 외에도 고점에서의 매물 추락, 이 부분이 함께 작용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다우지수 연속 하락, 이 부분에 있어서 하락 종목 수가 2주 연속 많았다라는 점은 이런 단기 이슈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고점에서 매물 추락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연착륙에는 가깝지 않았다. 어느 정도 강하게 내려왔지만 이 부분은 단기 이슈로 볼 것이고 추가적인 상승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의 매물 출하 부분이 크다. 이 부분은 그렇다면은 이 지금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었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지수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추세 이탈로 보기보다는 단기적인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추세가 다시 한번 상승 추세로 어떻게 이어질 것인가라는 점은 단기적으로는 아직까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기 전까지는 단기 변동성 커지는 것 자체는 불가피하다라는 점 인지를 하시고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도 지수 자체가 워낙 높게 올라갔었다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이 이슈들이 해소가 될 때까지 이 변동성은 계속해서 가져갈 것이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제 증시를 흔들었던 게 금리 인하에 관련된 이야기였던 만큼 금리 인하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연준에서 점도표 보니까 기존에는 4회, 그러니까 내년에는 4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원래 나왔었죠. 근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2회 정도로 좀 축소가 됐습니다. 근데 또 간밤에 있었던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2회가 아니라 1회 혹은 동결로 그대로 유지가 될 수도 있다라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년 미국에서 금리 인하 어떻게 추진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가장 큰 전망이 2회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금리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인하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점도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할 것이냐 그리고 급하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예상치에 부합하지 않는 모습, 그래서 단기로 어느 정도 충격이 나오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 2차례 인하에 대한 전망이 가장 강하다라는 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전망치를 가져가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부분이 변동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첫 번째 FOMC 회의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지 발언들 여부 그리고 그 외에는 다양한 고용 지표라든지 미국에서 제2기 트럼프 1월 달에 시작하는 이 정부가 어떤 정책 기조로 가는지 여부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트럼프 2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뒤에 과연 어떻게 지표가 바뀔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긍정적으로 바뀌느냐 부정적으로 바뀌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 연준에서 금리나 정책도 어느 정도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미증시의 하락에 또 주도를 했던 종목이 하나 있죠. 지금 반도체 풍향계죠.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이 가이던스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었는데 마이크론 이야기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지금 정규장에서는 16% 빠졌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지금 등락을 반복하면서 현재로서는 0.07% 아주 소폭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컨코를 보니까 PC 교체 주기가 길어지고 이 자동차라던가 산업에서 반도체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문제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마이크론을 포함을 해서 이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전망은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반도체 업종 쪽에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부분, 이 해외 시장도 그렇고 다양한 유럽이나 미국에서 다양한 시장들에서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장 전체가 불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양한 반도체 부분, 고성능 반도체, HBM 같은 반도체 외에도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이크론 실적 전망 쇼크에 주가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볼 점은 이 우리 상반기, 하반기 어떤 흐름으로 반도체주들이 강세를 보였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현재 기존의 작년 같은 경우 그전에 가지고 왔던 반도체주들의 흐름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는 회사들 위주로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TSMC라든지 아니면 이런 엔비디아 같은 고성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이 지수에 따른 반도체 지수도 함께 올라왔다라는 부분이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고부가 HBM에 좀 더 힘을 주고 이 AI발 반도체주들의 상승 흐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시장 전반적으로 AI 쪽에 대한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 미국과 중국에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이런 고부가 HBM에 대한 수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 반도체, 대형 반도체주들의 특히 마이크론의 수요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겠지만 이런 줄어드는 수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 바로 고부가 반도체주들, 그리고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AI형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단기로는 이렇게 반도체 지수도 주춤할 수 있고 대형 반도체 회사들도 매출 부분에서 부진한 모습이 보이겠지만 앞으로 이런 고부가 가치, HBM 등의 다양한 제품들에 대한 이런 가능성을 본다라고 한다면 매출 부분도 충분히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2024년을 딱 바라봤을 때는 AI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어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관련된 종목군들, 산업군들을 가장 유심 있게 보는 것이 또 우리의 포트폴리오 전략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AI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AI 하드웨어 쪽에 이 주가들이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또 엔비디아를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봤더니 이제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흐름이 좀 바꿔가는 것을 보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왜 하드웨어가 주춤하고 소프트웨어가 반대로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최근 단순히 주가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주춤하는 부분, 그리고 AI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단기적인 이슈로는 가격적인 부분을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미국 시장에서의 단기적인 약세, 그리고 대형 반도체 주들도 함께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 섹터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약세는 하지만 단기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흐름은 중장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회복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어느 정도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시장을 보신다라고 하신다면 AI 하드웨어 섹터에서 지금은 AI 소프트웨어 쪽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텐데 추가적인 수급 부분에 있어서는 AI 하드웨어 쪽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수급이 집중되고 있고 매출이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는 저평가된 섹터가 바로 AI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이런 하드웨어를 구동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 솔루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는 개발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했다면 지금은 어느 정도 매출이 잘 나오는 회사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표적인 예로 이 팔란티어 테크를 볼 수가 있을 텐데 최근 미 육군과 데이터 플랫폼 계약을 맺으면서 4억 달러 규모의 큰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 계약을 통해서 굉장히 큰 매출 증가, 여기에서 연초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 현재 주가에서 70달러 이상에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는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AI 소프트웨어 업체 함께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점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앞으로 전망 밝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더불어서 팔란티어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일단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정규장에서 3.78%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0.74%, 오늘 꽤나 혼조세가 많이 보였던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이렇게 굳건하게 상승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AI 반도체에 있어서 대형 반도체들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형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로는 흔들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AI 관련해서는 매출이 지금에서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회사들은 빠르게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 같은 경우에는 고점에 있는 종목들도 많고 하지만 이런 수급 부분 그리고 매출 부분 이슈로 인해서 하락했던 종목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 모두가 단기적으로는 이런 반도체주들의 매출 이슈 그리고 하락 이슈로 통해서 지지가 필요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 흔들림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AI 대형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워낙 많기 때문에 흔들림은 있을 수가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릴 것이다. 긍정적인 평가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AI 하면 또 빠짐없는 게 하나가 있죠.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그동안 엔비디아가 사실 너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왕자를 넘볼 종목이 나올까라고 했는데 브로드컴이 지금 엔비디아 대항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문형 반도체라는 그게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보셨을 때 전망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네, 앵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문형 반도체, ASIC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엔비디아 대항마가 될 수 있다라고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다양한 부분이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이 ASIC 같은 다양한 부분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이런 ASIC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손을 잡고 있다는 점 그리고 27년까지 브로드컴의 AI 칩 시장 규모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900억 달러 이상의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지금 당장의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본다면 우리가 엔비디아 대항마로서 충분한 성장성 보여주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왔다. 대형 클라우드 기업과 이 AI 칩 개발 부분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통신 부분 집중을 해왔지만 여기에서 ASIC 부분에 대한 계속된 개발 부분 그리고 이런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과의 AI 반도체 부분 협력 이 부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런 엔비디아가 주춤한 사이에 수급 부분에 있어서 브로드컴으로 상당히 더 많이 몰릴 수 있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이 ASIC 같은 경우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기존의 이런 범용 장치에서 범용 장치 대비했을 때 GPU 대비했을 때 소비 전력 그리고 소비 이외에도 다양한 비용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 측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기술력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성장세를 가지고 오는지, 협업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이 두 가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시면서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력과 협업 이 두 가지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형 클라우드 기업 쪽에서 엔비디아 칩 자체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주문형 칩을 좀 선호하면서 브로드컴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함께 좀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브로드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앞으로의 전망까지 밝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제 또 시장을 바라보면은 이 트럼프 쪽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또 시장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좀 우리 시장에서도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죠. 전기차 배터리 세액 공제 폐지, 원래 이걸 추진하려고 했는데 권고하지 않을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 배터리 업종 자체가 어느 정도 지금 변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장의 해석을 보니까 긍정적으로 좀 변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2차 전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해외 시장,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좋은 흐름들을 보이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2차 전지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 중국 시장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의 매출 증가로 인한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지만 이런 매출 증가에 대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차 부분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세액 공제 부분, 기존 바이든 정부에서는 대당 $7,500의 세액 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국내차 업체들이라든지 다양한 전기차 업체들이 수혜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 트럼프 정부, 2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부분을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는 언급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국내에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미생산 거점을 두고 세액 공제를 받고 있던 기업들, 현대차라든지 배터리 3사라든지 이 회사들이 굉장히 크게 세액 공제를 받고 이 세액 공제는 바로 매출과 연결되는 부분, 순이익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시고 이 부분에 계속해서 보고 계시던 분들은 이것이 바로 단기적으로 매출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하나의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정책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트럼프의 정부에서 정책 변화에 따라서 이 여파가 2차 전지 부근, 자동차 산업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자동차 산업 전반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닛산이 합병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는데 합병함과 동시에 3, 4위가 뒤바뀌는 현대차의 규모를 넘어서는 새로운 회사가 탄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의 해외 시장에서의 이런 환경 부분 그리고 다양한 배터리 및 주요 광물의 공급망 부분 이 부분의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1월 30일 이후에 어느 정도 출범 이후에 정책적인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런 세액 공제 부분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정책적인 부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런 자율주행 부분에 있어서 규제가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흐름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플러스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나눴던 이야기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가람 대표의 이슈와에 대해서는 미증시 전반적인 흐름 짚어봤습니다. 금리 인하 이슈는 단기적인 조정이 예상됩니다. 2차 전지 관련주는 정책 불안정성이 해소가 된다면 주가가 더 이상 크게 하락하지 않고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AI 관련주로 팔란티어와 브로드컴 제시했습니다.
네, 송가람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발 증시와이들은 9시 개장 방송까지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럼 간밤에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김현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글로벌 이슈 쉽게 읽어드립니다. 아침에 읽는 어젯밤 미증시 이야기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 상무부는 3분기 미국의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확정치가 3.1%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19일 밝혔습니다. 이는 한 달 전 발표된 잠정치 대비 0.3%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인 건데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인 2.9%도 웃돌았습니다. 확정치는 잠정치 추계 때는 빠졌던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 수출 및 개인 소비가 상향된 게 확정치 상향 조정에 반영됐다고 상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수출은 9.6% 증가해 잠정치 대비 2.1%포인트 상향됐고 개인 소비 지출은 3.7% 증가해 0.2%포인트 상향됐습니다. 이 확정치 상향 조정으로 미국 경제는 지난 2분기에 이어 2개 분기 연속 연율 기준 3%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게다가 미 노동부는 지난주인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건으로 한 주 전보다 2만 2천 건 감소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 23만 건을 밑도는 수치가 발표된 건데요.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힌 가운데 월가는 추가 인하 폭과 시기 가늠을 위해서 미국의 고용시장 동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마이크론의 주가가 실망스러운 2분기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2020년 3월과 코로나 팬데믹 시작 이후 최악의 하루를 맞이하게 된 건데요. 마이크론의 주가는 오후 거래 초반에 86.78달러로 하락했는데 이는 6월 사상 최고치에 비해 약 45% 하락한 수치입니다. 마이크론은 회계연도 2분기에 79억 달러의 매출을 예상한다고 밝혔고 플러스 마이너스 2억 달러, 조정된 주당 순이익은 1.43달러, 플러스 마이너스 10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LSEG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매출이 89억 8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이 1.91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요. 마이크론은 AI 수요로 인해 데이터 센터 매출이 400%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AI 기반 성장을 활용해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티펠의 분석가들은 이 마이크론에 대해 매수 등급을 유지하기는 했지만 목표 가격을 135달러에서 130달러로 낮췄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의 종가는 전일보다 16% 하락한 87달러 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금리 인하를 이어가면서 관세 등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이 불러올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있는 건데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세금 인하, 이민 단속과 같은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전하면서 향후 몇 달 동안 통화 정책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면밀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당선인의 정책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과 캐나다 등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각국 중앙은행이 경제 지원을 위해 금리 인하 압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앙은행은 지난주 금리를 인하한 데 이어서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시사했는데요.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미국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한다면 유로존의 성장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역시 지난주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은 지난해 기준 약 4,500억으로 캐나다 전체 수출액의 76%를 차지하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이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캐나다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초당적 합의에 반대하면서 부채 한도 폐지를 고집했습니다. 트럼프는 현재 시간 19일 ABC 방송 인터뷰에서 부채 한도를 없애거나 늘리지 않으면 정부는 셧다운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당선인은 공화당 의원들이 2025년 정부의 재정이 부채 한도에 도달하도록 둔 것이 가장 어리석고 무능한 일이라며 합의 파기를 촉구했습니다. 전날 양당 의회 지도부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에 합의를 했고 오는 20일 자정 마감일 전에 상하 양원을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 20일까지 의회가 새 예산안 통과를 거부한다면 200만 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 중 필수 업무를 맡지 않은 이들은 무급휴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에서는 의회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이 트럼프가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까지 정부를 폐쇄해야 한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 조지아, 캘리포니아, 일리노이주에 있는 아마존의 7개 시설 근로자들이 더 나은 혜택, 더 높은 임금, 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요구하며 목요일에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 파업은 아마존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의 절정기에 지장을 받지 않으려면 협상 테이블에 나와 노조와의 협상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조는 이전에 아마존의 계약에 대한 협상 날짜에 동의하도록 일요일까지 시간을 주었지만 아마존은 이를 무시했다고 밝혔는데요. CNBC에 보낸 성명에서 아마존의 대변인은 노조가 의도적으로 대중들에게 보여주기식의 캠페인을 1년간 벌여왔다고 말했습니다. 노조는 수천 명의 직원과 운전자를 대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은 거의 전적으로 외부인이라고 아마존은 말했습니다. 연말 최대 쇼핑 시즌을 앞두고 노조와 본사의 협상이 타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아침에 읽는 미증시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네, 개장을 약 11분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보합권 내에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다우 지수가 11거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소폭 빠진 채 장을 마쳤고요. M7 기업들도 시선이 엇갈린 채 종가 형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화면을 통해서 전일장 한마디 살펴보시죠. 네, 산타가 어디로 가셨을까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2주 정도 전에 강하게 랠리를 보였기 때문에 산타가 살짝 왔다가 가신 거는 같은데 우리 증시에까지 그 온기가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참 미증시 잘 나갈 때 우리 증시는 빠지더니 미증시 못 나가니까 우리 증시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약세 흐름 보이면서 마감을 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외국인 수급 역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환율 변동성도 극심했는데 그렇다면 어제 장에서 우리 증시 움직였었던 테마들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입니다. 먼저 양자 암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가 떠난 자리에 양자 암호가 올라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고요. 실험실을 벗어나서 상용화에 성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100해년 걸레의 문제를 단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00해년이라고 하는 말이 참 어색한데요. 10의 24승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큰 기간에 걸쳐서 풀 문제를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양자 컴퓨터가 발전하면 코인과 은행이 그야말로 털린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보안주도 함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FOMC 쇼크에 양자가 피난처가 된 모습이었는데요. 어제장까지도 우리 증시 안에서 랠리를 보여줬었습니다. 특히나 한국 첨단 소재는 2거래일 연속해서 상한가를 터치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퀀텀 컴퓨팅이 나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양자 암호 테마는 지속해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마이크론입니다. 매출과 EPS 모두 잘 나왔습니다. 매출은 만족스러웠고요. EPS 역시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다음 분기 2분기 가이던스가 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왔고 오늘 새벽에도 16% 급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반도체 관련주가 이로 인해서 몸살을 앓았는데 오늘 시초부터도 약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놈의 국장, 악재는 귀신같이 반영한다. 디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이런 악재는 커플링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도 참 우려스럽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어제장에서 큰 폭의 약세를 기록하면서 장 마쳤었고요. 마이크론의 우울 전망에 K벨머리 먹구름이 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첨단 D램, DDR5 공세까지 이어지니까 참 막막할 따름입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같은 경우는 환율 소식 한번 전해드릴 텐데요. 미국 연준발 충격으로 환율은 1,45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현재 금융위기 이후 최고점이라고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환율 소방수로 나선 국민연금이 환해지 조치를 연장하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해지라고 하는 건 환율의 변동성을 좀 줄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조선업과 조선기자재 관련주가 어제장에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조선업은 다른 수출 대기업에 비해서 환해지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이유가 선박, 즉 계약을 하는 시점과 잔금을 받는 선박 인도 시점의 시차 차이가 나서 이와 관련된 환율 변동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반영하기 위해서 좀 방어하기 위해서 조선업이 환해지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로 인한 반사이익을 얻고 있고요. 고환율 시대의 화장품과 음식료 등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 어제장에서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테슬라도 살펴보시죠. 테슬라는 8%대 급락하고 오늘 마감 시점에서는 시간 외에서는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펀더가 좀 약하다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붙어서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도 간과할 수가 없겠죠. 투심이 악화된 2차 전지와 리튬, 전기차 어제 일제히 낙세를 보였었고요. 중국의 닝더스다이가 내년도에 전기차 배터리 교환소를 1,000곳 이상 개설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이어서 우리 역시는 반사 이익이 아닌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 연출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어제 움직였었던 테마 그리고 종목들 위주로 살펴볼 텐데요. 아직까지도 정치 테마주가 강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내에서는 살짝 정책도 그렇고요. 인물도 옮겨가는 분위기였는데요. 담 넘은 우원식의 힘일까요? 급락장에서도 정치 테마주는 최대 19%까지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으로 살펴보실 때도 지금 우리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1948년 대한민국의 정부 출범 이후 무려 17번이나 계엄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부각이 되면 관련된 종목들 역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쌍방울과 관련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재명 방북비를 대답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더불어서 약세 흐름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급락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비트코인 우리는 비축하지 않겠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비트코인이 미국과 관련된 코인베이스라던가 관련된 종목들이 일제 약세를 보였고 우리나라에서도 어제장에서도 두나무 관련된 테마주도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JST나가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남북 경협주로 엮이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귀걸이, 목걸이 파는 JST나가 왜 상한가를 터치했나 했더니 손목 시계를 남북 경협주, 즉 그러니까 개성공단에 이미 납품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부각되면서 강하게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립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은 FOMC랑 마이크론과 관련된 내용을 온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워낙 악재를 이미 많이 받아들인 탓에 어제 뉴욕 증시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빠졌다라는 시각도 있기는 했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고환율입니다. 고환율 시장에 따라서 포트 전략은 어떻게 좀 수정해보면 좋을지 아이디어 좀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포트를 좀 어느 정도 수정을 하자면 어느 쪽에 집중하면 좋을까라는 중점을 좀 삼아서 준비를 해봤고요. 첫 번째는 조선입니다. 어제 조선이랑 조선기자재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미 조선주는 올해 3년치 수주 일감을 다 확보했다라고 하죠.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연간 목표 대비해서 이미 152%, 100%를 초과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최근 나왔던 기사를 보면 수주 비율 자체로 봤을 때는 글로벌 비율로 봤을 때 중국 대비해서 한국이 4분의 1 수준으로 많이 내려왔다라는 부정적인 기사가 있긴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일각에서는 선별 수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없다라는 시각과 반대편에서는 그래도 최저치의 수주량은 맞춰줘야 우려가 없을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시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인 부분은 선별 수주와 더불어서 고가 선박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환율과 관련해서는 선박 건조 비용을 달러로 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혜받을 수 있다라는 시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게임주인데 선별적인 접근 속에서 W게임즈 보면 좋겠습니다. W게임즈는 소셜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입니다. 그래서 국내 서비스는 사실 지금 금지가 되어 있어서 매출 100%가 해외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에 슈퍼네이션을 인수하면서 아이게이밍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데 이건 영국이랑 스웨덴 쪽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유럽 시장에서도 발을 좀 넓혔습니다. 지금 강달러랑 같이 파운드랑 유로화도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 자체로 봤을 때 수익을 더 뛰어넘을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말에 이 고환율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면 단기 순이익, 그러니까 회사가 벌어들인 비용 다 빼고 벌어들인 순이익이 대폭 상승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시각도 같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식품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에 두 문장 같은 경우에 삼양식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밀양 2공장 연간 캐파가 39%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 공장 투자한다라는 소식이 같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내수용 판매로 공장을 짓게 될 텐데 그만큼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리온도 최근 관심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초코 관련해서 초코송이랑 다이제 초코 관련된 제품들 가격 인상이 2년 만에 들어간다라고 하고요. 이전에 있었던 중국과 베트남의 명절 특수도 이번 실적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오리온이 리가캠 바이오를 인수한 바 있죠. 이때 관련해서 기술 수출이나 마일스톤까지 같이 받게 된다면 가외로 수익을 좀 많이 벌어들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화장품이랑 미용 의료기기 역시나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숫자가 잘 찍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불어서 아마존 블랙 프라이데이에서도 K 화장품이 굉장히 큰 성과를 거두게 되면서 4분기 실적 또한 기대가 되고 있고 고환율에 대한 수혜도 같이 받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 긍정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고환율과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예상 체결 지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은 엇갈리면서 출발 준비합니다. 어제 1% 넘게 양시장 빠졌었는데 오늘 코스닥은 그래도 플러스권에서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2시쯤에 BOJ에서 금리 동결을 결정을 했습니다. 아마 인상이 나왔다면 추가적인 투매가 나왔을 텐데 다행히 여기서 멈춰줬고요. FOMC 관련해서는 보통 1일차보다는 2일차에 정확한 방향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시장이 어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스피 시총 열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만 0.67%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AMPC 관련한 이슈 있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는 아마 뒤에서 들으시겠지만 보조금 확정된 이슈도 있습니다. 다만 1.7% 정도 밀리면서 17만 원 선에서 아마 출발 준비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전자도 약보합 수준에서 5만 3천 원 걸쳐 있습니다. 일단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하단에 대한 합의한 가격대는 어느 정도 5만 3천 원이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어제 종가상 50.8%로 확인되고 있었으니까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20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이 FOMC 회의 결과의 그 여파로 양지수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오히려 어느 정도 좀 회복세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좀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되긴 했지만 그래도 다우 지수가 10거래일간의 그 하락을 끊어내고 11거래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지수부터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상치들과 비슷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락불을 켜고 있고 코스닥은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0.26% 하락하면서 2,429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0.06% 상승하면서 68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럼 업종별로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하락세는 그대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약품 쪽에서가 1.29%나 좀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종이 목재에서는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화학이라던가 섬유유복 그리고 음식료품까지 모두 다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음식료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꽤나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0.33%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비금속 광물과 기계 쪽에서 지금 상승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계가 0.83% 올라가 있고 반면에 철강과 금속에서 1.8% 가장 강하게 낙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운수 장비 안에는 조선주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데 고환율 수혜 업종으로 가장 강하게 탑픽으로 꼽히고 있지만 현재 운수 장비 0.1%대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그래도 상승하는 업종들이 꽤나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타 서비스, 건설, 금융까지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 건설 쪽에서는 1.1% 상승폭을 꽤나 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 안에서는 음식료 마찬가지로 0.12% 지금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의료가 1.68%로 가장 크게 낙폭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종이목재라던가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는 그래도 소폭이지만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예상치 결과 불은 비슷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LG 엔솔에서 0.54% 상승불 켜고 있고 지금 반도체 투탑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 마이크론의 실적 여파가 가장 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다가 더불어서 하나의 악재가 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발 저가 공세가 굉장히 크게 작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회사죠. 창신 메모리 쪽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이 DDR5의 양산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 DDR5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파이가 좀 좁아질 수가 있다라는 점이 현재 우려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조 바이든 행정부 쪽에서 칩스법이죠. 반도체 보조급 지급을 6,600억 원대로 지금 지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드디어 지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지급 계약을 체결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급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삼성전자의 거의 2배가량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제 생물보안법의 연내 통과가 불발됐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년을 바라봐야 될 텐데 일단 내년을 생각을 해봤을 때 중국 쪽 기업들의 로비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어쩌면 불확실할 수가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되고 있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가장 강하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금 0.94% 거의 1% 가까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11월 유럽 판매에서 YOY 대비했을 때는 10%나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재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 업종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환율이 지속이 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영업이익을 낼 수가 있는데 이 증권사를 살펴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이 연간 2천억 원의 영업이익 증가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니까 일단 바이오주 쪽에서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는 현재 엇갈리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쪽에서는 0.67% 상승하고 있지만 에코프로에서 0.3% 떨어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이렇게 조금 내려가지가 않는다면은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아무래도 신약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돈을 빌리기가 쉬워지게 된다면 그만큼 연구 개발을 하는 환경 자체가 좋아져서 그 기대감에 주가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금리 인하에 있어서 아무래도 2회까지 축소가 된 만큼 바이오주들은 오늘도 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하락하고 있는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낙폭이 깊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군들이 하락불을 좀 강하게 켰었는데 현재는 그래도 어제보다는 상승불을 많이 킨 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전자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자리에 있고요. 일단 반도체 투탑의 하락세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페타시스가 보합권까지 현재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지금 하나인더스트리얼이라든가 신성델타테크, 서진시스템 모두 다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술 섹터 안에서는 통신장비 종목들도 꽤나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연방정부가 중국의 네트워크 장비 회사죠. 이 TP-링크를 국가안보 위협 여부로 조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TP-링크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점유율 자체가 무려 65%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장비 업종에는 어느 정도 수혜가 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어제장 안에서도 함께 움직이는 흐름 보여줬고요. 오늘장 안에서는 조금 더 체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중에서 또 LIG 넥스원 방산주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는 모멘텀이 하나 생겼습니다. 방위사업청과 지금 398억 원 규모로 정찰용 이 무인수상정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정찰용 무인수상정 같은 경우에는 물 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로봇배라고 간단하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의료기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쪽이고 그나마 지금 상승분이 꽤나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좀 혼조세가 보여지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보자면은 HLB라던가 리가캠 쪽에서는 빠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경구용 코로나 치료제죠. 이 조코바정의 풋무커가 신청을 자진 취소했다라고 어제장에 공시가 있었습니다. 어제 큰 폭으로 빠지게 됐는데 오늘장까지도 계속해서 그 하락폭이 이어질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8% 거의 4%를 향해서 내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알테오제는 0.35%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섹터는 프로세스 산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라던가 반도체 소재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자리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장 안에서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썩 그렇게 힘을 많이 못 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0.15% 떨어지고 있는데 에코프로 머티 쪽에서는 0.96% 거의 1%에 가까운 낙폭을 현재 형성하고 있습니다. 롯데정밀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지금 118% 증가할 것이다 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기 때문에 어제장 안에서도 어느 정도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2.58% 떨어지는 추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제조업 쪽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쪽에서는 그래도 상승분을 꽤나 많이 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주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 하면은 대표적인 고환율 수혜주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삼성중공업 현재는 지금 하락 전환을 했지만 방금까지 또 상승분을 키고 있었고요. 하나오션이 1.5% 현재 좀 강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HT 현대중공업도 2.35%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가 현재 2.35% 큰 폭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수원이 캐나다, 이탈리아 회사와 함께 루마니아 원전 리모델링을 차별 추진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규모 자체가 집으로 따졌을 때는 집에 뼈대만 남겨두고 전체 다 공사하는 규모라고 합니다. 한수원 자체가 현재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군들의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시장 분위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출발했을 때보다는 낙폭을 조금 더 키워가네요. 코스피는 1% 넘게 지금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도 여전히 약보합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로 봤을 때는 외국인 매도 포지션 찍혀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긴 한 것 같아요. 분위기 먼저 좀 살펴주시죠. 네,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어제 GDP 추정치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 여기서는 시장 전망치를 좀 웃도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지표에 대한 이 내용들도 비교적 견조한 모습을 좀 보인 바 있었고 전반적인 상황들이 뭐 물가 지표에 관련된 일부 우려감들이 있지만 고용 시장도 여전히 좀 뜨겁다는 점,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사실 이 감소가 됐죠. 이게 시장 컨센 대비해서 좀 하회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견조한 고용시장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제 지표에 대한 어떤 자신감들은 긍정적인 어떤 부분으로 좀 작용할 수 있겠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 미국 연준에서 기준금리 0.25%에 대한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도 점도표가 좀 수정이 됐죠. 4회에서 한 2회 정도로 좀 내려갔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더욱더 그 리스크 요인으로 좀 더 부각됐던 점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집권 초기에 확장적인 어떤 재정 정책이 금리의 상방 압력들을 좀 더 높여주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금리 인하의 어떤 이 정책 기조가 예상보다 조금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우려감들이 현재 좀 시장이 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의 오늘 시초 낙폭 한 1%대, 코스닥은 0.8%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외인의 수급 방향성들이 좀 명확하게 좀 제시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는데 시총 상위주의 최근에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의 하락폭들로 인해서 지수의 어떤 하방 압력들이 좀 더 높아진 그런 흐름들이 좀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이크론에 이번에 이 호실적이 좀 있었지만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시장 전망치보다 좀 내려갔던 점 여기서 뭐 주요 투자 은행들이 사실 이 목표 주가도 좀 하향을 했는데 전반적인 내용들은 HBM 수요에 관련된 우려 요인보다는 낸드라든가 디램 가격의 어떤 하락 요인들 이로 인해서 범용 반도체에 관련된 수요도나 우려감들이 다시 한번 좀 재부각됐던 그런 요인들이 단기적인 어떤 조정에 좀 빌미로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반도체 보조금에 관련된 협상을 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총 지금 현재 이제 3%대
하락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이 일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좀 이슈가 있었어요 어제. 엔비디아의 블랙엘 양산이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로 또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오늘의 어떤 이 호재성 요인들을 좀 상쇄시키면서 오히려 좀 낙폭을 좀 키우는 그런 모습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이 주문형 반도체 관련된 기대감들이 현재는 추세적인 부분에서 다시 우려감으로 좀 작용했던 그런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증시 방향성 부분들은 사실 매크로 지표들에 대한 소화 이후에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는 점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단기간 좀 더 보수적인 어떤 추세 흐름을 좀 더 한번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시장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수적인 관점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나 오늘은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 거래량이 특히 더 한산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도 체크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1,449원. 90전 수준에서 현재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환율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1,450원 어제 또 넘어서기도 했고 사실 뭐 국민연금이랑 통화스와프 이야기 연장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적극적으로 환율 변동 때는 개입하겠다라고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다시 1,450원까지 올라왔네요. 네. 1,500원에 대한 위협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 환율이 좀 내려와 줘야 수급도 안정세를 좀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환율의 이 전망치 기준에서 볼 때는 한 1,450원대 지금 현재가 좀 고가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게 2022년도에 한 9월, 10월 구간까지 좀 상회가 된 것이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고점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상방 여력들이 좀 있는가라는 관점. 저는 이제 다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 지금 상황들은 좀 저는 고점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1,500원대를 좀 단기간 좀 돌파하기에는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좀 명확한 방향성들을 가지면서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은 좀 확인했고 그리고 어제 일본의 BOJ 통화정책 회의에서는 이번 달 금리 동결을 했지만 1월에도 금리 동결을 좀 시사했다는 점은 다소 좀 안도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환율은 금리 기조가 조금 더 명확해지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 관세 리스크라든가 뭐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조금 더 완화되는. 그래서 차라리 저는 트럼프의 1월 달 취임 이후에 오히려 환율이 조금 더 안정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더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은 미국 국채금리도 마찬가지고 시장의 어떤 변동성들을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에 관련된 선호 심리가 좀 더 커진 점 그리고 미국 증시의 경우에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굉장히 과일 항상을 좀 보였지만 최근 한 2거래일 기준을 보면 수급이 좀 이탈되는 어떤 동조 흐름들.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가 어제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던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 보면 취임 이후에 환율도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을 좀 잡고 하향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특별한 매크로 변수가 없다는 전제죠.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환율 시장 체크 먼저 해봤습니다. 지금 계속 다시 또 오름세 보여서 1,450원 80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부분도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정세를 어느 정도는 좀 찾아줘야 외국인 수급도 돌아올 텐데 오늘 시장에서도 쉽지 않게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환율 수혜주가 그나마 또 시장 안에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사실 담으면 너무 좋을 텐데 사실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미 많은 포트에 좀 묶여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런 걸 바꿔서라도 수익 방어를 하는 게 좋은 걸까요? 아니면 그냥 버텨야 될까요? 환율은 지금 뭐 결론적으로 봤을 때 환율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외화 환산 이익들이 반영될 수 있는 기업들, 특히나 수출 기업들 우리가 대체적으로 좀 많이 알고 있는 뭐 조선방산주들이 좀 혜택이 좀 될 수 있고 두 번째는 뭐 자동차 업종, 뭐 반도체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게 환율 상승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효과가 있는데 반대로 좀 미국발 정책 리스크가 좀 있다는 것이죠. 향후에 관세가 좀 부과되면 이익이 훼손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대 요인과 리스크 요인이 같이 있다 보니까 수급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결론으로 좀 이어지고 있고 다만 이런 관점에서는 미국의 정책 수혜도 있고 수출에 관련된 기대감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환율 상승 효과로 인한 이익 개선 기대감들이 있는 그런 종목들의 경우에는 저는 방산이라든가 조선주가 지금 더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조선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좀 양호했습니다. 조정을 좀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의 어떤 이 반등시 회복률이 좀 더 빠르다는 점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지만 미국의 정책 수혜들은 노후된
군함을 좀 비롯해서 이 MRO 사업에 관련된 수주 성과는 조선주 안에서에 대한 희비가 좀 달라지겠지만 전체적으로는 LNG 선박에 관련된 수요 기대감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데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어떤 전쟁이 뭐 종전을 좀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이 공급망을 러시아로 좀 택할 그런 어떤 가능성들은 좀 다변화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천연가스 개발을 통해서 수출 기조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본격화 기대감 좀 우리가 오래 보면 지금 유럽의 사실 이제 천연가스에 관련된 공급들 그리고 주요 국가들에 대한 수출 부분들은 LNG 선박의 수요로 좀 이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은 LNG 선박을 좀 밸류 체인을 구성하고 있는 기저지 업종들까지에 대한 수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방산주의 경우에는 약간의 좀 뷰는 달라지지만 지금 정치 리스크로 인해서 수주에 관련된 향후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감도 일부 있지만 저는 뭐 2차 수출 계약이 지금 지연되는 것은 뭐 정부의 정치적인 어떤 리스크가 아니라 지금 폴란드의 경우에는 1차 실행 계약 이후에 아직까지 잔여된 인도 물량들이 좀 더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굳이 2차 실행 계약을 좀 서두를 이유는 좀 없다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그런 가시성 있는 어떤 성과들은 내년 1분기에 점진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종전 기대감이 일부 있지만 군비가 축소되기보다는 주요 국가들에 대한 군비 증강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주목해보자라고 좀 판단해보고 있습니다. 네, 고환율 수혜 섹터까지 이어서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나마 시장 안에서 조선 쪽 좀 잘 버텨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어서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SK하이닉스는 어제 반도체 관련해서 보조금 확정을 좀 받게 됐습니다. 사실 호재라서 그동안 반도체 칩스법 우려하고 있던 상황에서 나온 거라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 주가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AI 칩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는 소식이랑 이제 해외 IB에서 그 엔비디아 공매도 추천한다라는 기사도 있었는데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 건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일부는 뭐 예고된 일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는데 좀 M7 종목들, 특히나 미국의 나스닥 상장 종목들이 주가가 너무나 좀 과했죠. 수급의 연속성도 좀 더 이어지다 보니까 언제 조정이 나와도 사실 이상한 어떤 시점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FOMC에 대한 내년도 점도표 인하가 조정이 좀 빌미가 좀 됐고 이 부분이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와 차기 가이던스에 대한 보수적인 어떤 제시가 오히려 좀 하락으로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했는데 저는 사실 어제 하루 정도에 대한 조정 양상으로 가고 오늘 수급적인 측면에서 SK하이닉스가 좀 반등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했는데 블랙일에 관련된 노이즈가 또 나왔어요. 2분기 내년도 2분기에서 3분기 대량 양산에 관련된 4분기부터 공급을 시작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지만 이 부분이 내년 1분기가 아니라 2분기와 3분기가 좀 돼야 대량 공급이 좀 가능할 것이다라는 이 보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영향들이 좀 있었고 사실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그렇게 좀 많이 하락하는 흐름들 지금 체크는 못했는데 이게 SK하이닉스에는 오히려 좀 독이 되는 어떤 모습이 되지 않았나. 다만 칩스법 기조에서는 지금 삼성전자는 아직 보조금 협상을 좀 마무리하지 못했지만 SK하이닉스가 칩스법을 어찌됐든 뭐 현재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좀 협상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뭐 뒤집혀진다고 하더라도 일단 리스크는 좀 완화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은 사실 뭐 범용 반도체 관련된 우려감들은 저는 상당히 현재 우리 주가에는 좀 많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은 다소 좀 과하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오늘 이런 이슈 때문에 오늘 하락을 좀 한다면 AI 모멘텀 관점에서 저는 오히려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된다고 좀 보셨기 때문에 오늘은 전 좀 매수에 좀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SK하이닉스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국인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16만 9,400원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SK하이닉스 오늘 담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여전히 삼성전자는 1위 종목으로 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뭐 매파적인 금리 인하가 나온 것도 사실 매크로적으로는 부담이었겠지만 기대했던 사실 생물보안법도 연내 통과 불발됐다라는 소식도 어제 전해졌습니다. 일단 당분간 시간이 필요한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본다면 JP모건 헬스케어 들어가는 기업들은 좀 다를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좀 참여하는 기업 대상 리스트가 아직 다 확정된 것은 또 아니다라고 보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제 과거에 많은 기업들이 이번에 좀 참가를 해서 성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뭐 라이선스 아웃이라든가
뭐 투자 유치라든가 아니면 공동사업 협력 관련된 부분들 이게 좀 아쉬웠던 거는 2024년도 올해 이제 1월이었죠. 올해 1월에는 2023년도 1월 대비해서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좀 아쉽고 다만 이번에 키워드가 좀 세 가지가 좀 제시됐습니다. 트럼프, 그다음에 AI, 그다음에 GLP-1. 그러니까 트럼프 정책에 관련된 어떤 약가 인하 정책이라든가 향후에 약가 인하 정책이라는 것은 이 제약사들의 경쟁 유도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약의 가격을 낮추는 전략. 두 번째 AI 경우는 의료 AI 관련된 기술 고도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작년보다 올해 많은 성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의료 AI 섹터가 지금 일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이 좀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겠고 GLP-1을 좀 언급했던 부분들은 지금 비만 치료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약가에 관련된 인하 관련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고 이게 뭐 기술적 구현에서 펩타이드 성분이다 보니까 대량 양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일라일릴리가 해당되는 대량 양산 체제를 좀 구축하겠다는 그런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2세대 약물이 진입 초기에서 이제 확장세를 좀 가져간다는 관점. 이 점은 올해 이번 이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도 상당히 좀 유의미한 어떤 내용들이 좀 더 공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생물보안법 관련돼서는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던 건 맞아요. 국방수권법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법안을 만들기 전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건 안보와 좀 직결되는 어떤 사항들이죠. 이 부분은 의약품, 국민의 어떤 건강과 그런 부분들에 밀접한 그런 영향들을 좀 갖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국방수권법이라는 그 틀 안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명문화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7월 달에도 이제 미스가 나면서 한번 노이즈가 있었고 이번 12월에도 국방수권법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다음 정부로 좀 넘어가게 된 것인데 저는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현재 뭐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 부분에 관련된 어떤 찬성 기조가 좀 많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다만 이제 유예 기간을 2032년도로 좀 지정을 했는데 이 부분이 시기 기간이 좀 더 짧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원들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찌됐든 중국에 관련된 규제가 시작됐고 해당에서는 이 제약사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보다는 투트랙 전략으로 해서 이 약의 제형에 관련된 생산 기조를 이원화하는 그래서 뭐 그 이후에 뭐 로슈라든가 국내 기업들 같은 뭐 일본의 후지필름 같은 그런 CDMO사들이 점진적 좀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제약 바이오까지 함께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좀 아까 들어온 소식 보니까 미국 하원에서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 통과시키지 못한 것으로 전달됐습니다. 찬성 174명, 반대 235명으로 일단 한 오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제 미국 시장에서 사실 테슬라가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처음에 이제 텍사스 FSD 시험 운행에 대해서 합의한다라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출발했다가 유럽 판매 급감했다라는 소식도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셧다운 피해 우려감 속에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소식에 오늘 또 영향을 받게 될지도 미국 시장이 열리면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위 테마들 이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로는 자율주행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가 이제 텍사스 쪽에서 FSD 시행에 있어서 협의를 하고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또 국토부 같은 경우에는 FSD 관련해서 특별하게 제한 두지 않겠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도 했기 때문에 자율주행은 조금 더 모멘텀 길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조선이랑 해운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조선은 앞서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것처럼 고환율 관련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 중 하나고요. 오늘 오랜만에 해운주가 좀 올라옵니다. 그래서 좀 찾아보니까 일단 글로벌 LNG 수요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겨울에 또 원자재 수요가 높아지면 이에 대한 수요 받아갈 수 있다라는 매크로적인 환경도 있고요. 또 전해진 소식 보면 우호연 SM그룹 회장이 트럼프 2기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라는 뉴스가 좀 보도가 됐습니다. 1기에 이어서 두 번째로 초청을 받은 거고요. SM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밑에 SM상선이랑 대한해운 그리고 대한해운 LNG 계열사까지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소식도 같이 영향을 좀 받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마지막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원자력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원자력보다는 탄소 중립이랑 양자 암호 쪽이 좀 더 강하긴 한데 많이 좀 설명을 해드려서 소식 있는 원자력 쪽을 좀 담아봤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테라파워가 추진하고 있는 첫 SMR 사업에서 관련해서 주기기 공급 소식이 전해졌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더불어서 한수원이 참여하게 되는 루마니아 원전의 사업 수주 소식도 같이 있어서 원자력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테마 함께 살펴봤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쪽 먼저 보면 좋을까요? 예, 전 자율주행 테마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선별적으로 종목의 희비가 약간은 있지만 SOS랩을 좀 필두로 해서 뭐 넥스트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 오늘 비교적 견조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어제 테슬라의 일부 조정들 노이즈가 있었다면은 지금 예산안 관련된 통과가 실패하게 됐을 때 테슬라가 직간접적인 어떤 향후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데 우리가 그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의 어떤 명분을 좀 찾았던 것이지 이 부분을 마치 이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좀 단정하는 것은 좀 너무 이른 조치가 아닌가라고 좀 보시기 때문에 사실 해당되는 기준, 뭐 지금 현재가 기준에서도 소폭 하락하고는 있지만 명확하게 좀 추세를 좀 이탈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기대 요인들은 아직까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트럼프 2기 출범이 좀 가시화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미국 자율주행 관련된 규제 완화 기대감들이 좀 부각되면서 최근 한 5거래일간 자율주행 테마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어떤 단기적인 어떤 수급 유입이 좀 더 확대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고 여기 더해서는 가장 큰 규제의 핵심 이 부분이 뭐였냐면 지금 ADAS라든가 FSD 같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적용한 이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이 충돌 사고가 좀 있었을 때 미국 교통부에 의무적으로 좀 보고해야 되는 사고 보고 의무를 이거 관련된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그런 위험도에 관련된 관점에 대한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기술의 고도화라든가 서비스 상용화가 오히려 그런 타임라인이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작용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미 좀 시행했던 정책 중에 하나였는데 현재 미국 완성차 업체의 자율주행 차량의 연간 생산 제한 대수가 있어요. 이건 연간 2,5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권 1기 때도 이미 10만 대에서 20만 대를 좀 상향시키는 법안을 제시를 했다가 이게 하원에서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막히면서 해당되는 어떤 규제 완화가 좀 불발된 어떤 이슈가 있었고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해당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조치를 좀 시행했다가 좀 다시 한번 이 의회의 벽을 좀 넘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번 2기 때는 사실 이런 해당되는 어떤 생산 제한 대수가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공화당이 현재 상원과 하원을 모두 다 장악했기 때문에 정책 관점에 대한 탄력도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의 현실화 관점에서 자율주행이 단순하게 어떤 기술에 관련된 수혜 기대감보다는 서비스 그리고 상용화 관점에서 오히려 충분한 어떤 기대 요인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 국내 증시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좀 대장주 내지는 해당되는 종목들이 실질적인 자율주행의 어떤 기술로 적용할 만한 그런 맹점들이 좀 있을까라는 의문이 약간은 있어요. 아직 명확한 우리가 이 자율주행의 기술이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은 1차적인 뭐 카메라와 센싱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현재 자율주행 차량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차량에는 현재 좀 다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라이더와 레이더인데 라이더의 경우에는 지금 기술적인 구현도가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게 날씨가 어둡거나 뭐 흐리거나 아니면 미세먼지가 좀 많을 때 약간의 좀 오류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만든 게 레이더입니다. 소형 레이더의 전파를 통해서 사물의 어떤 물질이라든가 거리감들을 좀 측정하는 그런 기술인데 이 두 개가 완성이 돼야만 완전한 자율주행을 좀 이룰 수 있는 부분. 여기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은 소프트웨어 부분에 AI를 좀 탑재해서 전체적인 차량을 좀 제어하는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도화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일단 레벨 4 단계나 뭐 5단계까지에 대한 기술은 저는 이미 구현은 됐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이게 명확하게 안전성들을 다 충족시키기까지에 관련된 과정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어떤 기술 규제 부분들이 완화되는 것은 분명 효과가 좀 될 수 있겠는데 국내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좀 접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모든 종목들이 수급에 의해서 좀 잘 가고 있지만 선별적으로 보면 뭐 SOS랩 같은 경우는 라이다 기술에서 지금 독보적인 기술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기술 적용 가능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뭐 현대 오토에버, 퓨런티어 같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종목들 안에서도 순환매가 살짝씩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이제 프론티어가 좀 강하게 움직이다가 넥스트칩 그리고 SOS랩까지도 순환매가 조금씩은 좀 움직이면서 돌고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테마 중에 이제 해운이랑 조선도 있어서 조선 쪽도 오늘 잘 가서 이 부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는 LNG 관련해서 내년에 이제 트럼프발 수혜를 좀 더 많이 받을 거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그 주가 상황을 보면 사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아서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외국인이 한국조선해양 담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이게 가격대가 워낙 좀 있다 보니까 이걸 보유자의 영역으로 치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좀 기회 바라봐도 좋은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고가를 형성할 때 따라가는 것은 다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큰 폭의 조정 구간에는 저는 모아갈 수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조선업을 좀 바라볼 때 주가가 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 맞아요. 만약 이제 더 가려면 몇 가지 요인이 있겠죠. 첫 번째, 실적이 더 나아진다든가 이익률이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정책에 기대 요인이 남아있는다든가 이 세 가지가 좀 충족될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 관점에 대해서 기대치가 좀 높아질 수 있는데 저는 조선주의 경우에는 실적 기대 요인들을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조선업의 이 리드 타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수주로부터 인도되는 그런 시점을 통상적으로 한 2년에서 2년 반 정도를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 2024년도 3분기까지 반영됐던 실적들은 2022년도 또는 2022년도 4분기 정도 여기서 발생됐던 수주가 이제 매출로 좀 현실화가 된 건데 수주 여력을 보면 사상 최대 수주 실적은 2023년도부터 굉장히 좀 커졌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2025년도 그리고 2026년도의 추정 실적들은 당연히 단순 비교체에 관련된 값을 우리가 대입해 보더라도 내년도의 매출 성장 폭들은 한 25%에서 많게는 40%까지 상향될 수 있는데 여기 더해서 지금 환율까지 고환율 기조를 좀 더 유지한다면 외화 환산 이익이 좀 반영될 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기대 이익들이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현재 주가로 좀 반영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가 정책 기조에서 미국에서 조금 더 이제 천연가스에 관련된 개발이 현실화가 되는 그런 관점이라면 저는 LNG 선박의 수요는 현재보다는 약 40% 정도 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중국보다는 우리나라에 좀 더 기회 요인이 좀 될 수 있는데 현재는 뭐 도크가 좀 더 모두 꽉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 한 상반기를 기점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교체되는 LNG 선박의 신규 수주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을 조금 더 주목해 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받고 리드 타임이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기가 좀 더 걸린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3년대가 더 좋은 실적이었다면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더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짧게 그러면 조선 대형주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기자재도 사실 요즘 좀 잘 가잖아요. 근데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기자재 단에선 플러스 알파로 붙어 있는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대형주와 기자재 중에서 추천을 좀 해주시자면 어느 쪽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실까요? 이제 상승의 여러 관점에서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습니다. 그런데 일부 수급 반영이 좀 많이 됐던 이 조선 기자재 종목들은 피팅, 관관주인데 이 부분은 대한고래 프로젝트가 또 맞물리면서 수급이 갔기 때문에 저는 엔진, 그래서 이제 한화 엔진이라든가 HD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들 지금 이 LNG 선박의 이 DF 엔진이라고 해서 이중 연료 엔진에 관련된 수요는 앞으로 조금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인데 특히나 저는 한화 엔진을 좀 더 관심 있게 좀 보는 이유가 내년도에 수주에 관련된 가시성 있는 성과 그리고 이 부분은 한국의 수주가 미약하다고 하더라도 중국향에 대한 이 엔진 수요 관련된 어떤 부분들 그리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쇼티지 관련된 우려감들이 일부 좀 남아 있는 점이 기대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조선주는 수주를 받는 입장이지만 엔진은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어디든 제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영역이 넓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피팅 밸브는 대왕고래 관련된 종목들 많이 있었는데 오히려 엔진 쪽 추천해 주셨으니까 관련주들 흐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소식입니다. 미국 하워디 현지 시간 19일 공화당이 제시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투표 결과 찬성 174명, 반대 235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행정부 일부 기관은 오는 20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연방정부 운영에 필요한 임시 예산안의 초당적 합의에 반대하면서 부채 한도 폐지를 고집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 1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SK하이닉스가 마침내 미국 현지에 반도체 생산 설비 투자를 진행하는데 이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을 확정받았습니다. 지난 8월 예비거래각서 체결 이래 4개월여 만입니다. 최종적으로 확정된 내용은 직접 보조금 4억 5,800만 달러에 최대 5억 달러 규모의 대출 지원입니다. 예비계약 때보다 직접 보조금 액수가 소폭 증가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차 기아가 11월 유럽 시장에서 작년 동기 대비 10.5% 감소한 79,744대를 판매했습니다. 19일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유럽에서 현대차는 39,592대, 기아차는 41,152대를 팔았습니다. 현대차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12.5%, 기아는 8.4% 각각 줄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며 지난달 출범한 밸류업 상장지수 펀드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외면 속에 돈이 빠져나가면서 거래량도 급감하는 추세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덱스 코리아 밸류업 ETF의 거래량은 지난달 4일 상장 당시 거래량에서 99.4%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시장 상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코스피는 하락부를, 반면에 코스닥은 소폭이지만 상승부를 키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과연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지 바로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는 모두 다 하락 전환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그 하락폭을 조금 더 키워서 거의 1% 가까운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2,412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 전환을 했는데 그 낙폭 자체가 코스피보다 훨씬 더 깊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1.1% 떨어지면서 현재는 676포인트 선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이 모두 양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한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나홀로 3,902억 원을 매수하고 있지만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함께 매도를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2,751억 원 훨씬 더 많이 물량을 출회를 하면서 지수 하방 압력을 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 연출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1,161억 원이나 물량을 사들이고 있지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 함께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인 694억 원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모든 업종이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종이 목재 쪽에서는 소폭의 상승폭이 형성이 됐지만 현재는 하락 전환을 했고요. 지금 의약품 쪽에서 1.67% 큰 폭의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생물보안법이 연내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불발이 됐고 내년에도 사실상은 미지수가 찍힌 상황에서 의약품 쪽에서 어느 정도 리스크가 보여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업종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은 그래도 상승부를 키고 있는 업종이 두 개가 존재합니다. 비금속 광물과 기계 쪽에서 이렇게 각각 0.4%, 0.2% 상승하고 있지만 철강과 금속 쪽에서 1.8% 낙폭이 꽤나 깊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관련주들이 워낙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투탑부터 흔들렸기에 지금 1.4%나 낙폭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이 지금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개장 당시만 하더라도 그래도 건설 쪽에서 어느 정도는 받쳐주는 분위기를 보였지만 건설도 현재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기타 서비스가 1%대 넘어가는 낙폭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업종에서는 그래도 출판, 매체, 복제 쪽에서 굳건하게 상승불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섬유 의류 쪽에서 2.4% 하락세 그대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락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쪽에서는 3% 조금 더 넘어가는 낙폭을 형성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1.8% 거의 2%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대 낙폭을 꽤나 깊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의 이제는 3%를 향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1.89%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과 휴젤 쪽에서 0.91% 올라오고 있습니다. 일단 리가켄바이오가 내려갔고요. 휴젤이 올라온 상황입니다. 에코프로가 현재 보합권으로 어느 정도는 좀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알테오젠과 HBL 바이오주 지금 동반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하고 하락하는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개장과 어느 정도는 좀 비슷한 추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쪽에서 상승물이 꽤나 많이 켜지고 있고요. 이송, 배달, 해운주 위주로 지금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해운주도 오늘 테마단 안에서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HMM이 1.5% 강하게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자세하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개장과 비슷하게 현재 2.6%대 강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과 지금 하나오션은 서로 다른 방향 보여주고 있고요. HD 현대중공업이 2.7% 계속해서 좋은 추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 올해 수주 목표를 이미 초과 달성한 상태고요. 환율이 높아질수록 오히려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에서 오히려 지금 이 시장 속에서 돌파구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HD 현대조선 3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가치 재고 계획과 안정적인 주주 환원 계획을 함께 발표를 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함께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ING 보고서를 봤더니 K조선은 LNG, LPG, 운반선 등 이 고부가 가치 시장을 주도를 하면서 장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코멘트가 달렸습니다. 오늘 장 안에서도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는 금융 쪽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융 쪽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든 섹터를 살펴봤을 때 금융 쪽 안에서가 모두 다 지금 하락불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도 실시간 브리핑을 통해서 전해드렸다시피 밸류업 관련된 지수들 지금 99% 이상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밸류업과 관련된 종목들이 그만큼 많이 자리했던 게 금융주입니다. 현재 지금 살펴보자면 우리금융지주, 미래에셋, KB금융지주 모두 다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 현대해상에서 지금 8.68% 낙폭이 형성돼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섹터로는 컨슈머 논 듀어러블즈라는 섹터입니다. 이게 소비재 관련된 건데요. 아무래도 고환율에 또 수혜를 받는 업종들 많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식품과 화장품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화장품이 11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93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92억 달러가 가장 최고치 수출액이었는데 93억 달러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올해 수출액 자체가 100억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덕에 더불어서 고환율까지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지금 수출 기업이죠. 삼양식품이라던가 오리오 이쪽에서도 지금 고환율로 수혜를 강하게 받아가실 것이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오늘 장 안에서도 아모레퍼시픽 2.6%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여전히 고환율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을 그대로 소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거래가 특히 더 한산할 텐데요. 특히 보수적인 시각으로 오늘 시장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